수학이 하는 일은 어떤 명제를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명제를 증명을 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색다른 방법으로 또 증명한다면 그것도 업적으로 쳐주거든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 명제가 참이었던 게 알고 싶다기보다도 어떠한 이유로 그 명제는 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가슴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낭만이죠. AI의 증명이 만약에 정말 정말 복잡하기만 한 증명이라면 우리가 건지게 된 거는 그 명제가 참 혹은 거짓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인류가 수학을 대하는 방식으로는 증명했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입을 네, 말씀하세요. 일문은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과학은 그래도 수학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쓸모에 대한 요구를 하는 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학의 쓸모에 대해서 제가 종종 드는 예시가 있는데 그 강의할 때 그게 뭐냐면 X선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X선 쪽을 그 연구를 좀 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X선이 처음 언제 발견이 됐냐면 1895년? 6년? 넘어가던 딱 그 시기에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렌트겐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분께서 발견을 하셨는데 굉장히 우연히 발견을 한 거거든요. 사실 실수로 발견한 거였어요. 엑스레이 자체가.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발견하려고 실험한 게 아니라 그냥 전자선 실험하다가 분명히 전자를 완전히 그 막아서 아무것도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 희미한 빛이 나오는 그래서 내가 뭔가 실험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여러 번 실험해봐도 계속 뭔가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새어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갖다 대면 내 손에 뼈가 막 보이고 그래서 렌트겐이 처음에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와서 너도 보여? 지금? 근데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렌트겐 엑스레이를 발견했을 때 아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발견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다 보니 우연히 실수로 발견을 한 거였는데,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의학에다가 사용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그걸로 그, 뭐, 보안 검사? 그런 데에 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누군가는 쓸모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처음 발견할 때 그런 식으로 쓸모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은 꽤 많은 경우 우연히 발견했지만 그 발견된 걸 누군가가 쓸모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발견은 과학자가 하지만 발명을 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잘 써먹고 있다. 약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지만 그것이 쓸모가 없어지는 케이스는 너무 많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임의의 수학이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사람에게 항상 도움이 되느냐는 아닐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벌써 한 10년쯤 전이구나. 10년쯤 전에 회사에서 연구했던 주제가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어, 굉장히 재밌고 신기해하면서 했던 연구 주제였는데, 그게 한 1, 2년쯤 연구하다가 그 주제 자체가 싹 갈아 엎어져 버렸어요. 뭐, 이유는 제가 언젠가 차차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연구는 특허는 썼는데 논문은 못 썼어요. 그거 가지고. 그 연구는 그냥 특허 한두 개 남긴 것 외에는 이 세상에 별로 기여를 못한 그냥 사라져버린
그 저만의 지식 같은 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쓸모 있을 거라고 누군가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져 버린 케이스. 이게 무슨 쓸모가 있지? 그냥 우연히 발견된 건데? 라고 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쓸모로 발굴된 경우.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다 많이 있어서 사실은 뭐랄까,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 처음부터 쓸모를 생각하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그러다 보면은 뭐 하나 얻어 걸리는? 약간 좀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마인드로 연구를 하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저는. 저는 들으면서 재밌었던 게 지금 두 분이 전형적인 과학자와 수학자의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수학자와 과학자는 이렇게 다른데 결론은 학자로 마무리 짓는 약간 그런 분위기라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또 질문이 있으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듣고 덧붙이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 아주 짧은 거라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네네. 수학은 다 순수 수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용 수학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는 좀 분명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덧붙이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그 둘의 차이도 잘 몰라요. 저도 그게 몰라요.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나요? 이거는 수수학 아니야.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하자면 제 생각에 순수 수학 논문은 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로 되어 있고 응용 수학 논문은 반 잘려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구분은 아니고요, 그냥. 네. 귀납적으로 그래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 동네 학문은 그러니까 우리 학문과 아예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지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상태로 연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 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어서, 회사에서 뭐 이러이러한 거 필요합니다 하면 수학적으로 그 문제를 분석해서 풀어주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만이 응용수학은 아닐 거거든요. 음, 저도 응용수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응용수학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응용수학자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응용수학고 한 분 아는데 한번 예, 이 허윤희 선생님 채널에 나오는 응용수학자분 한 분이 있는데 혹시 섭외할 수 있으면 섭외 부탁드립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어쨌든 네, 질문해 주세요. 아, 네. 그 약간 방금 얘기하신 것들은 다 좀 쓸모에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공학에 응용되냐, 뭐 과학에 응용되냐, 그 차이는 뭐 있겠지만 하여튼 쓸모에 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꼭 수학 아니어도 이게 뭐 천문학이나 약간 물리학의 일부 좀 이론들은 그게 그렇게 약간 쓸모보다는 좀 그냥 순수 호기심에 가까운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 쓸모보다는 그러니까 순수 호기심이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물리학하고 천문학은 이제 둘 다 그 자연을 그 묘사하는 거긴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수학에서 다루는 것들이 모두 다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하고 맞는지 약간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에서 다루는 게 그 뭐 물리학이나 뭐 천문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다 그 자연이랑 좀 들어맞는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수학, 수학이든 과학이든 무엇이든 다 우리 주변에서 출발을 하게 됐죠. 결국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에서 학문들이 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집단이 나뉘었고, 그 집단끼리의
뭐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이 집단끼리 공유하는 어떤 지식이 생기고 거기서 한층 더 추상화된 발전된 지식이 생기고 해서 학문이 발전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수학은 자연에서 출발을 했죠. 근데 지금 질문은 그래서 지금의 수학이 항상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겠느냐라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수학은 수학은 어떤 툴박스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작업을 할 때 툴박스에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쓸 필요는 없죠. 하지만 어떤 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도구가 다 담겨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연 현상을 묘사할 때 필요한 수학이 있어요. 그거를 꺼내서 쓰는 거고요. 그럼 자연 현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학이 정말 유용해 보이고 모든 수학이 쓸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요. 벽이 없는 세상에서의 망치 같은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자연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걸 들으면 싫어할 친구가 앞에 있는데 시간이 흘러 수학은 어떤 공리주의라는 한 기조를 만나게 됐습니다. 성공하진 못했지만 거기서는 수학이 다 P이면 Q이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한계의 어떤 기호가 있고 그것을 유한번 나열한 것들이 수학이다 인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수학이 정말 별거 없어 보이지만 결국 수학의 모든 정리는 모든 증명은 어딘가에 다 쓰여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지만 상상 속 어느 세계에 그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무엇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붙이는가? 그러니까 뭐 군, 환, 채 같은 단어를 그 수많은 정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붙여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학의 인간적인 부분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뭔가가 짜여져 있는데 거기서 잘 골라와서 이름을 붙였고 어떤 정리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 중요성과 그 정의를 붙여 마땅함을 정한 대상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근거는 결국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에 기반한 어떤 귀납적인 생각일 거고요. 혹은 주변 자연을 묘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어떤 수학은 자연을 묘사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기원이 자연을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바람일 수는 있다는 말로 끝내보겠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말이 좀 길었네요. 네, 현명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지어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벽돌책 중에 그 수학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수학책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저희 게으른 쌤이 말씀해 주신 이 책을 번역해서 도대체 남을까라는 그 책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서 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수학이 다른 학문과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누적하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누적하는 거라는 말이 공리를 쌓아 올린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공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 올리고 지금 수학의 학문의 구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굉장히 복잡해진 학문의 구조를 어쨌든 논문을 쓰고 그 연구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럴 때 검증을 해야 되는데 현대 수학의 어쨌든 그 끝에 계신 분으로서 그거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그 연구자로서의 부담이 아니고
학문 전체를 볼 때 그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나, 또 가중되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 학계는 어떻게 뭔가를 하고 있나 없나, 약간 그런 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을 뭐 많이 거의 안 했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야, 이거 논리가 진짜 복잡한데 어쩌려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희한한 질문 하나 해봤습니다. 네, 저도 수학을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다음 세대는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여기서 뭐가 더 쌓일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0년 전에 대학교를 1년만 다닌 건 아니거든요. 그- 그때도 몇 년씩 다녀가면서 어떤 지식을 쌓았고 거기서 더 확장을 해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몇 년만 다니면서 그 지식을 대부분 배웁니다. 100년 뒤라고 해서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그 수학자라는 사람에 대한 진입 장벽이 해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나요? 어, 수학 내적인 이유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뭔가 쌓이는 학문이라고 했는데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압축이 되거든요.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A, B, C, D, E들이 이제 합쳐져서 아, 얘네가 사실은 이거였구나.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어떤 거는 더 이상 구전되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잘 압축돼서 지금까지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산수만 해도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지금 뭐 고등학생들이 미적분을 다 하잖아요. 네, 다 한다고 하니까 또 애매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로 500년이 지나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외적인 이유로는 음, 아니, 왜냐면 그 수학자, 네, 전업 수학자로서 어쨌든 지금은 전업 수학자라 하면 약간 수학 박사나,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수학 박사, 좁게 보면 수학과 교수의 항목일 텐데, 그 입지가 해가 갈수록 좁아진다고 저희 채널 지기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게 이제 수학의 어떤 축적성 때문엔 절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 인구가 줄어서가 가장 크죠. 수학 외적인 이유들이 커요. 그리고 음, 아까 말씀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드렸네요. 그 수학을 왜 하냐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잖아요. 써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 질문의 대답이 첫 번째 대답이 수학이 멋있어서가 아니라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은 일단 낭만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모르겠어요. 진짜로 지금 10대들과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점점 낭만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럼 수학을 시작하기 위한 원동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외적인 이유들로 입지가 줄어들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근데 현실적인 길을 찾는다면 그 답이 절대 수학은 아닐 거거든요. 너무 부정적으로 그, 말해버린 것 같네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학자의 쓸모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정호빈 선생님 나오셨을 때의 그 편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코딩을 배우는데 이 논리 구조는 내가 다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코드를 구현해야 될지가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코딩을 배우면 보통 반대가 문제가 되거든요. 논리를 몰라서 음, 문제지. 근데 코드는 다 배웠는데 그 코드를 어디다 갖다 써야 될지 몰라서 문제가 되는데, 약간 그런 쪽으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고도로 훈련이 되지 않나 하는, 그냥 뻘소리를 해봤 네. 그런가요? 저도 옛날에 그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긴 민망하고 알고리즘 문제들을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저도 객관적인 판단은 안 돼요. 이미 수학을
학부 수학 정도는 공부한 상태로 봤던 거라서.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 했던 생각이 끄덕끄덕이 꺼져버렸네. 그래도 안 끄덕거리는 것 같아서 이걸 만들었는데. 아무튼 만약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논리력의 향상 때문이라면 코딩으로 대체해도 충분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했기 때문에 코딩을 할 때 도움이 되었는지는 글쎄요. 코딩부터 시작했어도 결국 그 논리적 접근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어, 네, 질문이 뭐였죠?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코멘트했어요. 아, 수학이 네네. 논리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이었어요. 아, 네. 사실 코딩 교육을 할 때도 핵심은 그 논리 구조를 파악을 해야 자기가 뭘 어디다 갖다 써야 되는지를 아는데 보통은 그걸 외우죠. 어디에 음, 뭘 갖다 써야 되는지를 외워서 네, 안 맞으면 당황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음. 네, 말씀하세요. 그, 왜 AI가 뭐, 한 몇 년 그때 이세돌이랑 그때부터 좀 계속 좀 뭔가 이게 핫하고 아무래도 전망이 좀 이렇게 높게 쳐주는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모로. 뭔가 혹시 그 수학자들 중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 수학, 이 난제들도 너무 많고,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이 시간이나 뭐 이런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좀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좀 우리가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발전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뭔가 공부를 계속 해도 이게 그러니까 지능은 똑같은데 그냥 공부를 계속 해서 그냥 지식이 약간 축적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혹시 그냥 약간 좀 뻘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수학자들 중에 약간 그런 수학 난제를 좀 이게 다 풀고 싶어서 혹은 뭐 그런 정답을 다 알고 싶어서 뭔가 AI를 좀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막 최첨단 AI를 개발해가지고 내가 이런 수학 난제들의 답을 뭔가 다 알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은 없나요? 놀랍게도 계속 시도가 되고 있고요.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팩트 체크는 안 되어 있지만 군론의 뭐 기본 간단한 문제를 AI가 해결했다라고 했던 걸 들은 적은 있어요. 좀 돈이 안 돼서 AI가 여기는 침범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위협을 느껴야 되나 했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수학 난제들을 풀어줄지는 잘 모르겠고요. 설령 푼다고 해도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 그 난제가 맞냐 틀리냐 보다 그리고 수학이 하는 일은 어떤 명제를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명제를 증명을 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색다른 방법으로 또 증명한다면 그것도 업적으로 쳐주거든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 명제가 참이었던 게 알고 싶다기보다도 어떠한 이유로 그 명제는 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가슴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낭만이죠. AI의 증명이 만약에 정말 정말 복잡하기만 한 증명이라면 우리가 건지게 된 거는 그 명제가 참 혹은 거짓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인류가 수학을 대하는 방식으로는 증명했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수학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AI 성능이 나올 때까지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낭만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AI가.
이 낭만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이 오늘 나오신 랄라루루님이 거기까지 가시는 길이 사실상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쉽지는 않게 간 길인데 불안, 불안정해요. 불안정한데 거기에 낭만을 누린다는 거는 정말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는 대단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배우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그래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지? 음, 오히려 저는 수학 말고 다른 걸 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논리적으로 해결은 되거든요. 네, 바깥 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회생활이 제일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시나 항상 존경스럽고. 아 그래서 그거에 제가 대해서는 뭘, 제가 네, 아니, 아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세상에는 좀 논리가 안 중요한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 물론 저는 논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또 존경으로 승화하시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제안을 할 게 있는데요. 이제 약 1시간 정도 지났고 2부처럼 이렇게 제가 긴급 제안을 하는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그 한 50분 가량 동안은 기하학을 전공하시니까 기하학 얘기를 네. 좀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기하학 얘기요? 예. 네,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일단 제가 싼 거부터 하나 할게요. 싼 질문부터 하나 할게요. 그 기하학이 원래 인기가 있는 학문인가요? 아니면 최근 와서 인기가 좋아졌나요? 음, 그 원래라는 게 이제 한 2500년 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대인기 상품이긴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원래 네. 항상 인기는 있었어요. 이게 인기 상품이었던 이유, 한 몇만 년 전부터 인기 상품이었어요. 정확히는 기하를 잘 알면 땅의 크기를 잘 잴 수 있고, 그래서 홍수가 나도 땅을 원래대로 잘 간직할 수 있었거든요. 수학을 못하면 좀 뺏겨도 원래 이렇게 작았나 하고 넘어가야 됐거든요. 그 다음에 유클리드 원론을 보면 기하로 시작을 하고요. 그 전에 플라톤의 수학 분류를 봐도 기하가 끼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기하는 아주 최고 인기 상품이었으나 지금의 대학원생들에게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논문 자격 시험은 지금은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이 있거든요. 그 통과 기준은 하나는 아, 일단 한 과목당 동그라미 세모 X의 성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개 동그라미 하나 세모 이상이면 통과해요. 보통 기하 세모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기 상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시대가 많이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슬픕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도 굉장히 별거 없는 질문인데, 그 왜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러니까 기하학에서 그 뭐 직선의 방정식, 뭐 원의 방정식,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중학교 기하에서 뭐 삼각뿔이 뭐 뭐니, 삼각기둥이 뭐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 사실 뭔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너무 이게 그 대학원 하고 계신 분한테 이런 걸 물으려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삼각뿔 배울 때만 해도 제가 수학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슬프네요. 그때는 기하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뭐 아무튼 그거를 배워서 어디다 쓰냐 쉽지 않은 질문이죠. 누군가는 그 삼각뿔을 배우면서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음악적 쓸모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뭐 건축학과 같은 데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고요. 제 형이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미술 전공자의 권위 있는 말을 빌리면 모든 그림은 기본적인 도형으로 다 그릴 수 있대요. 동그라미, 삼각뿔 등등만 잘 이해해서 그것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뭐 잘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제 손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 도형들이 중요하다라고 우길 수는 있겠죠. 근데 삼각뿔을 왜 배웠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원 같은 것도 우리 주변에 그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라고 하면 너무 재미없는 대답일 거고요. 제가 옛날에 어쩌다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점이 입체도형을 먼저 배워요. 정육면체, 삼각뿔 이런 걸 먼저 배우고 원이 한참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 뭘 했었냐면 막 상자를 가지고 오고 축구공 가지고 오고 옆에 직육면체 있고 구 있고 같은 도형끼리 짝지어 보세요 이런 걸 하거든요. 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추상화된 대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세상을 바라보지만 원이라는 거는 2차원 세상에 담겨 있는 어떤 상상 속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입체 도형을 짝짓는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제로는 다른 물건들을 하나의 더 상위 개념으로 묶어낼 수 있는 추상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교육학을 배우진 않아서 정말 이런 의미로 하는 건지는 몰라서 뇌피셜입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런 의도가 상상,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상상 속 물건들을 배우기 위해서 아까 질문해주신 뭐 삼각뿔 등등을 배우는 것 같고요. 원하고 직선은 좀 더 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네. 유클리드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작도, 불능, 문주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작도라는 것이 뭔가 하면 자랑, 컴파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릴 수 있는 도형이 직선하고 원이 거의 다입니다. 사실 타원도 그릴 수 있고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 보죠. 그러면 우리의 기본 도형인 원과 직선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사람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궁금하진 않겠죠. 그래서 원과 직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웁니다. 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좀 더 나아가면 옛날에 배웠던 방정식이라는 대상이 원과 직선으로 잘 스며들어 오거든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가 맞나요? 직선이 있고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원의 반지름도 구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서 만나는 몇 점에서 만나는지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그때는 기하적인 직관으로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구했는데 고등학교 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대수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식을 잘 정리해서 2차 방정식으로 그걸 잘 환원을 하고 그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걸 통해서 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논리적으로 원과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퀀텀 점핑을 해서 대수기하학이라는 과목이 되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도 할 수 있죠. 원과 원이 있을 때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 네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신기하게도 두 개에서만 만나죠. 근데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환원을 했던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원과 타원이 4점에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잘 환원해보면 이것이 4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과 원은 또 그렇지 않죠. 이건 왜 그럴까? 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배우는지를 여쭤보셨는데, 물어보셨는데, 왜 배우는지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는지만 말을 해버렸네요. 누군가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런 접근인데, 그 문명 이름이 바빌로니아인가요? 바빌로니아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하 문제를 대수 문제로 바꿔서 푸는 활동이 그런 게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처럼 땅 넓이 재려고 뭔가를 했을 거거든요. 분명 이런 일에도 실용적인 목적이 수많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 찾아내기에는 이미 수학에 많이 절여져 버려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그 기하학을 전공하시는 분께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 수학의 즐거움 채널을 보면서 그 가장 크게 느꼈던 충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하학하면 이 채널을 보기 전에는 계속 도형을 떠올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위키피디아에 가도 되게 재밌는데 어떤 점이 재밌냐면은 한국어 버전의 기하학을 정의해 놓은 것과 영어 버전의 기하학을 정의해 놓은 게 제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두 개 다 다른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있고 한국어 버전에는 공간에 있는 도형의 성질을 연구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버전에는 수학의 한 분야인데 그 스페이스의 프로퍼티를 연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간 자체를 연구하는데 그거를 다루는 여러 가지 양을 언급하거든요. 뭐 거리, 모양, 또 사이즈, 그리고 렐러티브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메저와 어떤 메저가 양인가? 아무튼 양을 재는 거를 더 강조한 걸로 보이거든요. 뭐가 진짜예요? 둘 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을 다루는 여러 가지 여기도 기조가 있어요. 내재적 관점이 있고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내재적 관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영어 버전에 해당하겠네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그려보라고 하면 종이를 꺼내와서 원을 그리겠죠. 이미 종이라는 물체가 등장했고 그 안에 원을 그려야 해요. 근데 우리가 우주를 얘기를 해야 한다면 우주 바깥 공간까지 가져오진 못할 거죠. 그러면 바깥 공간이 없는 채로 우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내재적 관점이에요. 외재적 관점은 아까 종이에다가 원을 그렸으니까 이 종이의 성질도 충분히 활용해서 원의 좋은 성질을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이렇게 들으면 내재적 관점이 그 도형의 본질적인 모습을 포착해 주기 때문에 더 올바른 학문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도형이 맞나? 외재적으로는 아닐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분기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곡률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혹시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라는 걸 들어보셨다면 그 곡률이라는 게 지구의 완벽한 평면 지도를 만들 수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로 쓰인다는 걸 아실 텐데 대신에 곡률이 같으면 그 도형 내부에 사는 사람들은 곡률이 같은 다른 도형으로 이사를 가도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여기 남의 자리라서 남의 종이를 꺼내와야 하는데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평평한 종이를 이렇게 접어요. 어, 캠이 이렇게 접어도 곡률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도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극소 공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비눗방울 공면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비눗방울 어떤 철사로 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비눗방울에 넣었다 빼면 그게 어떤 공면을 하나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철사 두 개를 이렇게 원 두 개로 만들어서 넣었다 빼면 원기둥이 나오겠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짝 이렇게 오목한 친구가 나와요. 그 면봉통에서 면봉 좀 빼서 흔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딱 그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는 외재적 성질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민커버처라는 대상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도형인데 내재적인 성질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곡률이 같은 다른 데로 이사 갔을 때 이 최소 넓이를 갖는다라는 성질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지면 어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큰 부피를 가지는 어떤 대상을 만들 수 있는 외재적 성질을 연구한 기하학과 그 도형의 근본적 성질을 연구한 기하학 중에서 어떤 게 실용적이겠냐라고 물으면 전자 쪽이겠죠. 또 전자 쪽도 훌륭한 학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 의미로만 훌륭하진 않고 수학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둘 다 옳은 기하학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네, 그, 그러니까 약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기는 한 거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버전과 영어 버전이. 그럼 영어를 그대로 번역 안 하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기하학하면 도형만 떠올렸지, 그거에 대한 양은 안 떠올리고 살았어요, 사실은. 아, 아, 모양 학문이구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양이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그 쉐입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쉐입과 한국말로 말하는 모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저는 이미 수학에 뇌가 절여졌기 아, 때문에 쉐입이란 말을 들으면 다른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어, 네. 일단은 그런 퀀터티에 대한 것도 사실 이미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원이 있으면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하죠. 그런 것들도 양인 거고요. 넓이 대비 그 원의 둘레가 어떻겠냐. 놀랍게도 모든 원은 지름과 둘레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양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